구글이 한국에선 실패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에서 구글의 고위 임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시장 점유율 보고서가 들려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 최고의 IT 기업 임원이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본사에서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브룩이에요. 2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죠. 평소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구글에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특별한 일을 맡게 됐어요. 한국 시장을 분석하고 구글의 점유율을 높일 방법을 찾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에 대해 K-팝과 김치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왜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게다가 저보고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하라니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부사장님이 저를 불러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한국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에 적합한지를 말씀해 주셨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삼성, LG 같은 큰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글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네이버가 구글보다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이 한국에서는 2등이라니.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네이버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꼭 해내야 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왜 구글이 이기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였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건 그냥 출장이 아니야. 큰 기회일지도 몰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동아시아 국가의 공항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초고속 와이파이, 자동 입국 심사대, 그리고 곳곳에 있는 첨단 로봇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안내 로봇이 실시간으로 일기예보와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로봇이 지역별 날씨는 물론 미세먼지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심지어 지하철 실시간 운행 정보와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안내해주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배가 고파 근처 맛집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글 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옆방의 한국인 여행객이 네이버 지도를 추천해줬어요. 호기심에 사용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지하철 출구별 정보, 심지어 건물 내부 지도까지 구글 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들이 가득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구글을 위협할 정도일까? 잠들기 전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을 적으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SNS나 게 아니었어요. 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옆자리의 직장인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장보기 목록을 체크하고 계셨죠. 이건 단순한 기기 사용을 넘어선 생활의 일부였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역 안내 시스템이 너무나 정확하고 편리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각 출구별로 주변 정보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리를 걷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문을 위해 줄을 서는데 앞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걸 봤어요.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나요? 제 질문에 직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간편 결제 앱을 사용하세요. 더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결제 앱이요? 저는 호기심에 옆 사람에게 어떤 앱을 쓰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은 카카오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구글페이도 아니고 애플페이도 아닌 한국 자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편리한 수준을 넘어선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발달된 모바일 환경에서 구글의 서비스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혹시 구글 지도 사용하세요? 아니요. 저는 네이버 지도요. 더 정확하고 편리해서요. 구글 번역기는요? 전 파파고를 써요. 한국어 번역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유튜브는 많이 보시나요? 네, 유튜브는 자주 봐요. 하지만 검색은 네이버에서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생겼어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IT 기업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이 기업들의 역사와 기술력을 알아갈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죠. 특히 네이버의 성장 과정에 주목했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구글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검색 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찾아내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죠. 구글에서 일하면서 늘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야. 여기엔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난 그걸 꼭 찾아내고 말 거야. 그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이 끝났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IT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테크 분석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유명한 IT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한국 IT 업계의 동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 한 분이었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지원 대표를 만났어요.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최신형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브룩 씨, 구글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박 대표의 친절한 인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네, 박 대표님. 사실 구글이 한국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브룩 씨, 한국의 IT 시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거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네이버는 검색과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와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실제로 지난 이틀간 한국에 머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존재감을 실감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 구글은 왜 이 두 기업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지신 서비스는 한국인들의 정보 공유 욕구를 충족시켰죠. 카카오톡은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정확히 반영했고요. 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 게다가 박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규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목적인데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정부의 규제도 신경 써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통신망 사용료 문제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큰 금액의 통신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글이 이런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니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구글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검색 시장에서는 2위지만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압도적인 1위죠. 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구글이 한국에서 직면한 어려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글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브룩 씨, 중요한 건 이해와 적응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용자들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글의 글로벌한 강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박 대표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구글이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라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 그리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거리의 광고판, 심지어 지하철의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IT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구글의 한국 시장 도전 기회와 과제였죠. 이 보고서가 구글의 한국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 판교역 주변을 걷는데 세련된 유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유명 IT 기업들의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수년간 발굴하고 육성해온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실감했어요. 특히 AI, 핀테크,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나 AI 의료 영상 분석 회사, 루닛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관계였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한다고 해요. 때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지원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한국만의 독특한 생태계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분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구글의 역할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직접적인 협력은 많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스타트업들이 구글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구글이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분께 구글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더 잘 협력할 방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분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먼저, 한국의 문화와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현지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죠. 구글의 기술력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한국의 규제 환경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IT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깨달았어요. 구글이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내용이 구글의 한국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의 IT 기업들과 어떤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구글이 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 남은 한국 출장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IT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고 싶어졌어요. 네이버가 구글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갔는데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죠. 로봇의 택배 커피 배달부터 그림 그리기까지 곳곳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과 최첨단 시스템들을 보니 네이버의 기술력이 실감 나더라고요. 네이버의 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검색부터 쇼핑, 금융, AI까지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한국 사용자들의 일상에 꼭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고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점이 확 와닿았어요. 구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네이버는 한국인의 일상에 딱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를 직접 써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가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 네이버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고 놀랐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기술도 구글 못지않아 보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네이버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구글의 글로벌한 시각과 네이버의 로컬 최적화 전략. 이 둘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을까? 우리 구글은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구글 본사 담당자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점들, 그리고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죠. 우리도 각 지역의 문화와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해요. 네이버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반짝이는 도시가 한국의 IT 산업처럼 눈부셨어요. 이번 여행이 저한테 그리고 구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구글 본사의 박민주 씨와 만났어요. 민주 씨는 제가 출장 동안 연락했던 담당자였는데 오늘 하루 서울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알려주기로 했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난 민주 씨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브룩 씨.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서울의 일상을 경험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강남의 한 스마트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주 씨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민주 씨가 폰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돼요. 편리하죠? 테이블에 앉아보니 메뉴판이 없었어요. 대신 테이블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민주 씨가 그걸 스캔하자 메뉴가 스마트폰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어요. 민주 씨의 설명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편리하네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 씨의 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주 씨가 일어나 커피를 가져왔어요. 이런 시스템이면 직원이 필요 없겠어요. 제가 말하자 민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요즘엔 인건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 선호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코엑스로 향했어요. 민주 씨가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대신 결제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이거 정말 편리한데요?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민주 씨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장에서도 카드나 현금 대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와,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다니. 제가 감탄하자 민주 씨가 말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어디서나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됩니다. 코엑스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여기서도 QR코드로 주문하더라고요. 여기선 정말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나 봐요? 제가 물었죠.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해요.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하기도 해요. 라고 답했어요. 식사 후 쇼핑몰을 구경하는데 한 의류 매장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가상 피팅룸이었죠. 옷을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도 내 모습에 옷을 입혀볼 수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좋네요. 제가 말하자 민주 씨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요즘엔 이런 기술 덕분에 온라인 쇼핑도 더 편리해졌어요. 심지어 일부 브랜드는 AR 기술을 이용해 집에서도 가상 피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저녁이 되자 민주 씨가 카카오 택시 앱으로 차를 불렀어요. 버튼 몇 번 누르니까 바로 차가 오더라고요. 우버랑 비슷한가 보네요? 제가 물었어요. 네, 비슷하지만 한국에선 카카오 택시가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결제도 앱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택시도 시범 운행 중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민주 씨가 물었어요. 브룩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IT 강국일 줄은 몰랐어요. 구글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다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그런 기술이 정말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결제나 인터넷 연결성 같은 부분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민주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나 디지털 격차 같은 문제들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에 녹여내는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구글도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글로벌한 기술력을 한국의 특수한 문화와 결합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에 맞춰 우리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해요. 한국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5G 네트워크, AI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한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마음으로 구글 본사로 향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제가 본 한국의 IT 생태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시장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특히 모바일 결제, 5G 네트워크, AI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제 발표를 들은 팀장님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의 글로벌 기술력을 한국의 특수한 문화와 결합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를 고려해 우리의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죠. 또, 한국의 선진화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우리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우리는 즉시 한국 시장 특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고 현지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빠르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국의 IT 생태계에서 배운 교훈을 구글에 적용하고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글 직원 부르게 한국 IT 체험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시장을 단순히 분석하러 왔던 그녀가 한국의 놀라운 IT 생태계와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 편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일상에 깊이 스며든 첨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조차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IT 환경,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의 IT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